근데 깡통 전세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전세를 사실 이제 그런 물건을 구하려고 구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조금 싸고 뭐 금방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집을 찾다 보니까는 그렇게 되는데 사실 거기에 이제 함정이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깡통 전세라는 거는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 내가 준 전세금보다 이거를 받아올 확률이 적은 매매가가 적은 경우를 깡통 전세라고 하는데 2019년에 이제 강서구에서 새 모녀가 집이 524채가 있었다고 해요. 524채를. 그런데 이거를 이제 사가지고 본인들도 이제 이거를 막 아주 저렴하게 내지는 대출을 받아서 샀겠죠. 그래서 전세를 내놓는데 수법이 어떻게 되냐면은 만기쯤이 되면은 전세를 연장해 주면서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나가게 만드는 건데 그때 이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이걸 차라리 네가 사가라. 아니면은 내가 팔아서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해자가 굉장히 속출했는데요.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지금 첫 번째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 상담하다 보면은 등기부 등본은 어디서 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공인중개사만이 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대법원 사이트 가면은 누구나 볼 수 있거든요. 내가 그 물건을 거래하기 위해서 확인할 거 이외에도 어느 집원인지 집원만 알면 언제든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집 등기부도 뗄 수 있다는 있습니다. 거죠. 그런데 이것조차 확인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등기부 등본을 떼면은 이제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갑구와 을구로 나눠져 있거든요. 갑은 이제 소유권에 관한 거여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고 을구를 보면은 거기에는 이제 이게 대출이 되어 있는지 뭐 저당이 잡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가압류가 되었는지 압류가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이 금액과 내가 지금 지급하는 전세 보증금과 그 차액을 생각해 보시고 매매가를 생각해 보시면 내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이 돈을 찾을 수 있는지 여부를 금방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중요한 거는 계약을 할 때 계약 직전에 당일날 확인하셔야 되는 게 또 중요해요. 사실은 이게 사기를 하려고 지난번에 저희 시그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지만 이걸 속이려고 하는 사람은 당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물건을 봤을 때 등기부 등본과 등기부 등본을 보면은 발급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보여주는 그 등기부 등본이 바로 직전 당일날 발급된 것인가를 확인을 하시고 그것까지 그 당일까지 전혀 문제가 없는지 그 사이에 내가 물건을 보고 계약하는 사이에 2, 3일간 사이에도 퇴출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계약일에 공인중개사 선생님에게 네. 당일 등기부 등본을 좀 준비해 주세요 부탁을 드려도 되겠군요. 네, 하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갑구에 보면 이제 소유자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소유자가 2명으로 됐다, 공유로 되어 있다, 뭐 3명으로 되어 있다 하면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다 계약 당시에 날인을 도장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요새는 이제 부부가 공유로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판례에 의하면 부부 사이에도 전세 계약을 할 대리권이 없습니다. 보통은 이제 부부 사이에 일상가사 대리라고 해서 대리를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처럼 알고 있는데 판례가 전세 계약이나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일상가사가 아니라고 해서 대리권이 없어서 부부 사이에도 꼭 위임장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등기부 등본만 된다고 하는 거는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그 강서구 사건은요. 등기부 등본까지 다 확인하는 사람들도 사기를 당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보험 제도가 있는데 이 보험 제도를 좀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약 만기 시점에 집주인이 아니라 보증받은 그 기관으로부터 바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법 개정이 돼서 이제는 동의가 없어도 되는데요. 대출이 있는 경우에 전세자금 대출 많이 받으시잖아요. 이분들은 이 보험을 들 수가 없다는 거 유의하셔야 되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금융기관에서 전세금 안심 대출 보증이 있으니까 이걸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보증률이 조금 수수료가 비싸긴 하지만 서울보증보험에서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이 있으니까 이것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보험을 굉장히 좀 중요해서 보험을 많이 들어놓는데요. 이 보험이라는 것이 위험이 어디에 발생할지
될지 모르니까 대비해서 이걸 좀 들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지출처럼 느껴지시지만 네. 궁극적으로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네, 말씀입니다. 뭐 보험을 팔려고 나온 건 아니거든요. 네. 아니, 그 보증보험 항상 갈등하다가 돈 아까워서 안 들고 넘어간 경우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청약통장 관련해서 최근에도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워낙 뭐 여러 가지 부정청약이 많이 이러다 보니까 수사에 들어간다 기사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청약이 사실 하늘의 별 따기다 보니까 이거 괜히 들어놓고 가만히 있으면은 괜히 드러났나 이런 생각에서 주위에서 좀 유혹들이 좀 있어요. 실제로 학부모 모임에서 청약통장을 빌려주면 내가 분양을 받아서 수익을 나눠주겠다 이렇게 해서 학부모들이 청약통장을 빌려줬다가 이게 나중에 이제 보니까 위장 전입을 하고 그다음에 가점을 만들기 위해서 서류를 조작해서 분양권이 실제로 5개나 분양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고 저희도 상담 오시면서 위장 전입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오히려 이제 그렇게 상담 오시는데 사실 그거 전부 다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주택법을 보면은 공급받는 지위를 불법으로 사고 팔거나 알선하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 청약 자격도 최장 10년 동안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허위로 서류를 조작해서 부정 청약을 하면 이건 사문서 위조까지 돼서요. 5년 이하 징역, 그다음에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니까 이 부분도 주의하셔야 되고 주택 공급이 당연히 취소가 되겠죠. 부정으로 했으니까.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가족끼리 돈거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장모님이 이제 장인어른이 돌아가셔서 어느 정도 좀 상속 재산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사위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모님, 그 통장에 그 돈 제가 2배로 3년만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2배로 빌려드릴게요. 그래서 돈을 딱 건네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네. 걱정해주는 사위도 있고. 그런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위가 그 돈을 거기다 쓰지 않고 본인이 그냥 탕진해버린 걸 알게 됐어요. 장모님이 뭐 배신감 엄청 느끼셨겠죠. 그럼요. 그래서 사위를 불러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사위 하는 말, 당연히 뭐 돈은 안 내놓을 거고 뭐 마음대로 해보세요. 뭐 가족끼리는 처벌도 되지 않는데 장모님 마음대로 해보세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사실 가족 간의 돈 거래가 뭐 친구도 당연하지만 가족도 잃는 게 될 수가 있어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친족 상도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친족 상도례. 네. 재산 범죄의 경우에 돈을 빌리거나 훔치거나 뭐 이렇게 횡령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 가족 간에 친족 간에는 처벌되지 않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사위의 경우에도 해당될까? 사위 말처럼 정말 처벌이 안 될까요? 안 될까요, 재 반장님? 아니 되겠죠. 되니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처벌을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럽니다. 네, 처벌 네. 강력히 원합니다. 네, 그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의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사위가 만약에 같이 살았다. 그럼 처벌이 안 모시고 살았다 그러면 동거 친족이 될 수가 있어서 이 경우는 처벌을 면할 수 있는데 다행히 그 사례는 같이 살지 않아서 이 경우에는 고소를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가 될 수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친족의 범위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자, 이 경우에는 친족이 돼서 고소를 하면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가족 간의 거래는 대부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증여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투자인지 대여인지 증여인지를 구별을 하려면 반드시 가족 간에도 계약서를 쓰셔야 돼요. 저는 저희 딸들한테 돈을 빌려줄 때도 항상 차용증을 받습니다. 딸들이 벌써 그래서 돈을 이 빌려봐요? 계약서의 내용에는 이 돈이 투자인지 대여금인지 그다음에 증여인지가 나타나야 되는데 대여금의 경우에는 뭐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냐면 돌려줘야 되는 거 이자가 있어야 이자. 되겠죠. 가능하면은 이자를 받으시면서 원금도 일부 상환받으시는 게 좋고요. 자, 이자를 할 때도 가족끼리는 또 친하니까 가족이니까 뭐 저리로 내지는 이자 없이 빌려주실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증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살펴보면은 네. 제가 그 조금 이따가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 경우에 증여가 될 수 있어서 하나 아이디어를 드린다면은
부모 재산을 담보로 해서 빌려주시는 방법이 아,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자녀들 같은 경우에 돈을 빌려주면 사실은 빌려준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안 갚아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니까 이 경우에 담보를 해서 빌려주게 하면은 반드시 채무자가 본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은행이 사이에 끼어드는 거군요. 네, 사이에 끼어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자를 은행에 지급합니까? 부모님도 그 부분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율과 관련해서 할 때 은행 이자가 좀 낮으면은 법정 이자가 4.6%거든요. 자, 4.6%가 이제 넘어야 증여를 면할 수 있는데 은행 이자가 낮으면 그 사이 금액 간단히 계산을 조금 해보면 5억 원을 대출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4.6%면 이자가 2,300만 원인데 은행 이자가 3%면 1,500이니까 그러면 증여이익은 8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1,000만 원 이하면 또 증여세를 내지도 않으니까 자, 이런 방법으로 해서 자녀들 사이에 가족 간의 돈거래도 이용하시면 분명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면요.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떤 돈거래를 하면 되느냐?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돈거래. 잠을 설칠 수 있다면 그 돈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네,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을 것 아주 같아요. 정확한 해결책을